그 세상이 갑자기 새로 보이는 것처럼 이게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이제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제일 멍청한 사람 욕할 때 어떻게 하죠? 동물 비유해서 할 때. 닭대가리라고 하죠. 사람은 머리고 동물은 대가리인 겁니다, 원래. 우리말이. 닭이 왜 멍청하다고 하냐면은 닭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코끝을 모이에다 맞춰요. 일직선이 되면 쪼입니다. 바로 다음 동작이 쪼고 나면은 다음 모이와 코끝을 또 맞춰요. 일직선이 되면 또 쪼입니다. 해 떠서 해 질 때까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면성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쉴 새 없이 일하고 이렇게. 예컨대 닭의 신체 안에는 논팽이가 들어있지 않는 거예요. 회의가 없어요. 이게 닭 대가리를 만듭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그 친구하고 그 화해를 해야 되는지, 그냥 안 보고 살아보면 안 돼? 그 문제 가지고 생각을 해보고, 근데 또 그건 또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은. 끝없이 성찰하고 회의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이제 오더라고요. 신념이 이때 참 위험한 것이구나. 신념이 이 부분을 잡아먹어버려요. 성찰을 잡아먹습니다. 생산적 회의가 없어져요. 너무나 놀아가지고 이제 혼자 돌아올 때 그 공허함 가득 차 있을 때 이때 인간이 성자로 바뀌는 거예요. 밤새워 술 마시고 말 안 듣고 막 그 새벽에 나와서 일하고 있는 택시 기사님 택시 타가지고 딱 보면은 정말 염치 없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럴 때 내가 왜 사는지, 존재는 뭔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계몽적인 가치로 가득 차 있는 이 문학이 이 사람을 좀 질식시킬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저런 것을 빼앗아버릴 수도 있겠다. 처음에는 그 모방 본능, 유희 본능, 이런 어떤 유형의 성스러운 것이 예술이다라고 생각했었고, 5.18을 겪고는 그 세상에 가득 차 있는 의미를 찾아내서 전파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문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계몽주의가 문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생각이 다시 이제 바뀐 거예요. 작가라고 하는 것은 세계를 명명하는 자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름 명자가 글자가 재밌습니다. 저녁 석자 밑에 입구예요. 저녁에 입을 사용을 해요. 이게 이름이에요. 이렇게 화날 때는 우리가 눈빛이 다 닿기 때문에 이름을 부를 필요가 없어요. 딱 해도 느낌이 오잖아요. 저녁에 해가 져서 껌껌해지면은 이 어둠 속에 분명히 친구가 있는데 어디 있는가는 몰라요. 그 다음에 A인지 B인지는 사실 몰라요. 그때 이름을 사용하죠. 그것은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는데 누군가 꽃이라고 불러주니까 나한테 와서 꽃이 됐다. 뭐 이제 이런 시도 있잖아요. 이게 명명하기, 지금 명명하는 것을 지금 시로 쓴 거죠. 이게. 이 명명한다는 것이 이게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상당히 커요. 저는 그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너는 날 때부터 효자였어야 저한테 늘 그랬습니다. 저 인간의 날씨 중에서 정말로 정남이 떨어지는 날씨가 있습니다. 한 겨울이 지나고 좀 따뜻해진 것 같았는데 엄청 추울 때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날은 이제 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보리밭을 매야 돼서 노을 얻었대요. 그 보리밭에는 보리는 푸릇푸릇하고 눈은 아직 안 녹아 있습니다. 바람은 찬바람이 불어요. 얼마나 무섭던지 그것이.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오늘 같은 날 나한테 한나절만 쉬게 해주면 평생 일만 하고 살아라게도 불평하지 않겠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저 밭에 들어가기가 너무나 겁나더래요. 근데
그걸 참고 밭에 딱 들어가서 앉아서 밭을 매기 시작했는데 배가 꾸물락거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한테 얘기를 했더니 할머니가 바로 일어나서 등을 떠밀어서 산기이다. 너 산기 있구나 하고 등을 떠밀어서 집에 왔대요. 집에 와서 보니까 배가 또 아무렇지 않더래요. 그 밭에서 일하는 배를 나가기는 너무 무섭고, 그러니까 이제 미친 척하고 이제 집안 청소를 했다는 거예요. 저녁밥을 해놓고 나니까 배가 다시 아프더래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잠깐 누웠는데 그때 밭에서 일 끝내고 다 와서 아이고 우리 며느리 얘기 낳는구나. 저희 할머니가 이제 받았다고 그래요. 너는 날 때도 안 아팠어야? 제가 날짜를 아주 잘 찍어서 나온 겁니다. 하루 이틀 볕 좋으니까 그냥 날씨에 속아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골탕 먹을 때 엄청 많잖아요. 다시 다 꺼내서 옷 입잖아요. 이 날씨를 누군가가 어떻게 명명을 했냐면은 우리나라 말로 되어 있는 날씨 이름 중에 제일 예뻐요. 꽃샘추위 이렇게 명명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명명이 되는 순간에 이 날씨가 구원되는 거예요. 정말로 안 좋은 날씨인 것이 아니라 겨울이 싫은 모든 사람들은 그 날씨만 기다립니다. 어떤 봄볕도 봄이 아니에요. 꽃샘추위를 통과해야지만 봄입니다. 사실은 황지우 시인 시 제목이던가 저물면서 빛나는 바다, 숨져갈 때 얼마나 그것의 성격이 제대로 나오는지 앙칼진지. 근데 그 끝이 사실은 시작이죠. 저는 생명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존재를 이해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존재 자체를 이해받지 못하면은 그것처럼 사실은 그 고통스러운 게 없습니다. 모든 생명체들은 자기가 뭔지를 이해받아야 되는 뭐 이런 소명을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명명하기가 바로 여기에 관여되는 일들입니다. 뭐 전기, 전화, 뭐 혹은 디지털 기기, 뭐 어떤 앱, 뭐 이런 것만 발명품이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사랑, 절망, 상처, 좌절 이런 것들도 사람마다 다 다르게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것들도 발명가들이 있어요. 이 발명가들이 이게 뭐였는지를 이해하게 만들어 버려요. 거기다 명명을 해갖고 이 사람들이 작가들입니다. 저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이게 문학의 본령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은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문학 공부는 사실은 문학하고는 좀 먼 공부인지 몰라요. 신경림 시인이 자기 시를 그 문제 낸 거를 시험 봐가지고 40 몇 점 맞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신경림 선생님이 좀 낭만적이어가지고 그랬을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젊은 평론가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큰 코 다칩니다. 제가 생각하는 한국 거의 최정상의 문학 지식인이 신경림입니다. 그 사람이 영미문학을 얼마나 높은 수준에서 공부를 했는지,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지금도 계속 보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옛날 작가들 안 좋아하고요.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을 좋아하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신경림 선생님이 답답하니까 한쪽에서 그래요. 지난달에 발표한 글이 이런 내용인데 옛날 글하고 많이 달라. 일본 잡지도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런 분이 이 40 몇 점 맞았다는 거는 이게 문학하고 상관이 없는 공부가 돼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 중학교 때는 아주 필수적이었는데 지금은 모두가 다 아니까 학교에서 안 가르치는 것 같아요. 김소월의 진달래꽃 주제가 뭘까요?
주제를 쓰는데 저희 학교 다닐 때요. 글자 자수 틀리면 틀렸다고 했어요. 글자 자수를 똑같이 말해야 돼. 이별의 정한. 그래서 저는 이것이 한국 시교육이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제 생각에는 크게 보면 맞습니다. 이별의 정한이에요. 근데 제 생각에는 글을 쓰는 사람은 이별의 정한을 표현해 보려고 그렇게 쓰지를 않습니다. 정반대의 글일 거예요, 아마도. 어떤 경우냐면은 내가 누구를 만났어요. 그렇게 오랜 세월 사귄 것도 아닌데 저 영혼의 밑바닥까지 내가 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나 좋아요. 너무너무나 좋다 보면은 내가 조금 황송해지죠. 너무 좋아서 저 사람이 존재했다는 것 자체가, 저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났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구원같이 느껴져요. 그렇게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딱 떠오르는 생각이 뭘까요? 인간은 반드시 헤어지게 돼 있습니다. 죽어서 헤어지든 싸워서 헤어지든 반드시 헤어지게 돼 있어요. 나는 저 사람이 나타났던 것 자체만으로 구원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것은 내가 바라지 않겠다. 나는 한없이 좋지만 저 사람한테는 내가 좀 역겨울 수도 있잖아요. 내가 좀 짜증날 수도 있겠죠. 내 단점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모습 보이면은 좀 싫어할 수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할까? 왜 당신이 그러냐고 따질까? 싸울까? 험담할까? 지금 그걸 쓰고 싶을 때 어떻게 쓸까요? 이 만남의 소중함 때문에 이별을 판타지로 사용해서 쓴 것이 김소월의 진달래 꽃입니다. 김소월 시는 순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뭐냐면 지금 그 사람, 그 시 속에 들어있는 그 상태의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을 명명하는 것, 이것이 작가가 지어낸 건 딱 하나예요, 그거. 나머지는 다 세상에 있는 거 갖다 써먹은 겁니다. 저는 저희 고향 사람들, 표현들이, 놀라운 표현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거 한 번씩 써먹으면 글 잘 쓴다는 소리를 얼마나 듣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학을 창작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뭔가를 만들어내기 때문이거든요. 이름을 지어준 것을 지금 한 거예요. 성격을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삼국지가 많이 읽혔는데요. 지금 젊은 사람들, 지금 20살의 눈으로 보면 약간 넌센스 같기도 하고 그래요. 지난 1000년 동안 유효했습니다. 삼국지가 명명하고 있는 사람의 성격들이. 학급 편성만 다시 해도 저 지긋지긋한 친구가 안 봐서 너무 좋다고 이 교실로 옮겨가 보면 또 있죠. 생을 통해서 계속 있어요. 직장이나 들어가 보세요. 존재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절망이고 어둠이고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그거 자체가 속수무책이 됩니다. 인간 군상 앞에서 개인의 용어는 속수무책이죠. 삼국지를 읽은 사람들이 안 읽은 사람들하고 그때 엄청나게 다릅니다. 조조형, 유비형, 관우형. 조조는 말이야 뛰어난데 뒤끝이 꼭 안 좋더라고. 지금 지상의 질서를 끌고 가는 사람들이 삼국지로는 도저히 명명이 되지 않는 인간형들이 너무 많아요. 달라진 거예요. 이게 문학의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굉장한 인문학적 통찰력을 얻지 못하면 이것이 뭔지를 명명하기는 아주 어려울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기회이기도 하겠죠. 빛 안에 서 있는 사람은 빛 안밖에 못 보지만 어둠 속에 서 있는 사람은 빛과 어둠을 다 본다고 했으니 그 사람은 더 큰 세계를 그릴 수가 있죠. 조명받고 있는 사람은 큰 세계를 볼 수가 없으니 그릴 수가 없겠죠.